82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항력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 2부에서는 확정일자 하니까 이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2의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법조문을 암기하셔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암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확정일자라는 그런 개념이 뭐냐, 개념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가지고 무슨 대학교에서 말하자면 논문 뭡니까 주관식 해가지고 막 시험 보는 거 다 있잖아요. 확정일자 이거구나. 이거 감만 잡으시면 된다니까. 감만 잡고 돈만 벌면 돼요. 그게 완전 장땡이라니까. 달달달달 배운다고 궁금해가지고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질문도 전 그렇게 봅니다. 실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학구열에 불타셔가지고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찍어 먹어봐도 모르는 거야.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무조건 궁금하니까 무조건 질문하는 거야. 상당히 시간 낭비입니다. 그 진도 안 나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답변을 해드리긴 드리는데,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 여기서 더 이상 끝하고요. 이제 여기서 확정일자는 뭐냐, 이게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네. 자, 보십시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라 이거죠. 그죠? 일단 전입신고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게 전입신고가 전제가 됩니다. 전입신고가 전제가 된다는 거죠. 본인의 임대차 계약상에, 임차인이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상에 확정일자를, 이것도 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하고 공정인 사무소 있죠. 그죠? 법무법인, 변호사들 몇 명이서 공정인가 해주는 사무실이 있어요. 또 등기소에 가시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임대차 계약상에 확정일자 받아놓게 되면 여기 옵션입니다. 주택이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일 때는 요거 이제 빨갛게 표시해야 됩니다. 대지를 포함한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도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 제가 지난 일부 방송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선 변제권인데, 우선 변제권이 뭐냐?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다. 그럼 조금 더 길게 얘기해봐라. 후순위 채권자죠, 그죠? 후순위 채권자, 일반 채권자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것이다. 그죠?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좀 또 이제 임차인들의 소액 보증 금액은 통상적으로 최우선 변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최우선 변제는 뭐냐 이게? 아주 간단해요. 뭐 밑에 손 찍고요. 그럼 세로 나눴다 해요. 최우선 변제는 뭐다 이게? 우선 변제보다도 앞에 최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우선 변제권보다도 최자는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예요. 이거 참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어렵다 하면 정말 저는 슬퍼요, 슬퍼. 그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지금 제 말씀 상당히 유치하실 겁니다. 뭐 다 아는데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설레발을 풀고 앉아있는 말이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 설레발 푸는 것이죠. 다들 아신다면 이거 저 솔직히 이런 거 말씀드리기 싫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기본이거든. 기본을 딱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는 뭐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시다. 확정일자는 뭐냐 그러니까요. 콩고물 인생입니다. 콩고물. 꼽니까 콩고물. 콩고물 인생이야. 이게 또 묻어가는 인생이야. 묻어가는 인생이야. 인생은 아니겠죠. 묻어가는 권리야. 그게 뭐냐 이게. 전입신고에 묻어갑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전입신고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요거거든요. 전입신고 해라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 안 했어. 전입신고 안 하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상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상에다가요, 확정일자 도장 100번 찍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발생 안 됩니다. 전제가 뭐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아마 요즘 임대차 계약 체결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게 되면 직거래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십시오. 젊은 분들 말이죠. 수수료 말이죠. 맨집 좀 아끼려다가요. 뭐 몇십만 원,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의 입장에 봐가지고 중개 수수료 몇십만 원 같으면 커요. 이러다 보니까 봐가지고 이제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고 몇십만 원 받으면 참 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다 갖춘다고, 물론 착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세요,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 퇴출돼야 된다니까, 봐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눈에서 정말 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람 눈에 정말 피눈물 나고 피똥 쌉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요즘 보니까 공제가입 해가지고 뭐 최대 2억 원까지 배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또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올라고 나아가서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면 임대차 그 목적물에 대한 어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요. 발급받아가 나름대로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관계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이 집이 다가구 주택이 됐을 때에는 당신이 오늘 전입한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임차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전세 보증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현재 매매 금액이 얼마다 하면서 집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주인이 기분 나쁘니까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와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괜찮다 이거지.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액 얼마인데 당신 전세 보증금 포함해서도 얼마다. 그럼 이게 설사 이 경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경매가 나오면 내가 낙찰받았게라고 이야기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 그 동네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수수료 몇 년 아끼려다가요. 이게 호미로 막으니까 나중에 자칫잘못하면 가래로 막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전입신고를 전제로 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 딱 받아놔야지만 그때 가서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 그 전세 보증금액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지보다도 저기 뭐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를 들자면요. 이 첫 번째 케이스, 요건 전체 지우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뭐냐 하니까 A가 이 양반 성질이 엄청 급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약상에다가 얼픈가가 막 확정일자부터 받아버렸어.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야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해버렸네. A가 어머야 하면서 그때 가서야 전입신고를 또 해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확정일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콩고물 인생이고 묻어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가 그럼 확정일자 받을 당시에 A는 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입신고 안 했잖아요. 꽝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B는 너는 언제 전입신고해서 이때 했어. 그래, 너 B 저당권보다 나중에 했구나. 그럼 이 사람 A 입장에서 엄청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말이지 전입신고를 이때 먼저 했으면 어차피 B 저당권보다 빨리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단 말이지. 이게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A 입장에서는 자기 전세 금액에 대해 전액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확정일자만 덜렁 받아놓고 말이지. 전입신고 안 해버려서 안 됩니다.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 먼저 해놔야 돼.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 보니까 A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A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나마 또 이제 빨리 B가 저당권 설정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A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확정일자를 1월 1일 날 받았다 치자 이거죠. 전입날짜는 언제다? 2월 1일 날 전입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있잖아요. 대항력은 언제니까 전입신고 언제 했는데 2월 1일 날 했구나. 그럼 알았어. 2월 2일 몇 시 오전 0시 땡이요. 그럼 너 확정일자니까 우리는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에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언제요? 나 1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았는데 그럼 야, 이 사람아 네가 1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아도 이때 네 전입신고 안 했잖아. 안 했구나. 그럼 너 확정일자는 뭐라 했어 이게? 콩고물 인생이지. 그래. 콩고물은 뭐다? 콩고물의 대상은 뭐다 이게? 대항력을 전제합니다. 대항력은 언제 발생됐어? 2월 1일 0시. 그럼 너도 2월 2일 0시요. 이겁니다 이거. 요것만 우리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일단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고 요것만 제대로 교통 정리된다면요. 어찌카나 주거용 부동산은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우리 신경 쓰지만 쳐다도 보지 말아요. 예? 머리에 그런 경우 쳐다보면 눈에 다래끼 생긴다니까. 이게 신경 쓰지 말라고. 예? 물론 나중에 명도할 적에는 좀 봐가지고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을 적에 권리상에 하자가 있냐 없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때려봐서 낙찰자한테 어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신경 쓰자 이거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신경 쓴다는 것은 뭐다? 제가 전입신고는 요때 했고 확정일자를 이때 받았고 얘가 배당요구를 했네. 그럼 얘가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갈까? 그럼 이 사람 배당받아가는 금액을 내가 알아야지만, 이 사람 보증금액이 만약에 3억인데 3억에서 2억을 배당받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그걸 알아야지만 나머지 1억은 내가 인수하는구나. 그러면 인수하는 금액만큼 입찰 금액을 낮춰가지고 입찰 들어간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는 거죠. 이게 그렇게 기본이거든요. 이거 조사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봐가지고. 정말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옛날에 이런 경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공부했죠. 공부할 적이 어떻게 했냐니까. 혼자 있을 적에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재 저는 웹캠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어떻게 보면 좀 혼자서 웹캠 보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근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냥 혼자서 그냥 베란다 앉아, 그 당시 담배 피울 적에는요, 담배 한 대 피우면 혼자서 확정일장 뭐 내가 혼자서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또, 사례가 많아요, 봐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전입신고를 A가 했습니다. 저당권을 B가 잡았어요. 아이고, A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아버렸었네요. 전세보증 금액이 3억 원이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은 안 되거든요. 최우선 변제 대상 안 되는데 만약 저당권자 이 사람의 실제 채권액이 뭐 한 3억 정도 된다. 진짜 이거죠. 근데 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했다. 이 저당권자다 보면요, 주택에 전입 신고된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때 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이제 담보 잡을 적에는요, 채무자한테 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가져오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통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요때 저당권 담보 설정할 당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거든요. 아주 좋아요. 저당권자 입장에 대단히 좋다니까. 왜? 자기네들 채권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봐가지고 저당권자가 이제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 경매 신청했습니다. 임의 경매 신청하니까 이건 이제 C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 이게 만약에 4억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 4억 원이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라 치자 이거죠. 경매 비용 몇백만 원 신경 쓰지 말고. 그럼 4억 원이 배당 금액이다 이랬을 적에 과연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B 사람이 3억 다 가져가요. B 저당권자가. 왜냐면요, 저당권도 보면은 물권 하는 게 이게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확정일자도 보니까 우리 여기 나왔잖아요.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 가져요.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 둘 다 우선 변제권 가지는데,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저당권 우선 변제권보다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1등이요. 확정일자 2등이라니까. 이 전세보증금 3억이라는 것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자 B가 3억 다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1억 남죠. 그죠? 이 1억은 누가 가져간다? A 임차인이 1억을 가져갑니다. 1억을 가져요. 그럼 나머지 2억은 자기 전세금 회수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못한 2억은 누가? C라는 사람이 인수한다는 것이죠. 왜 인수하느냐 하니까 나 B 저당권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해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자녀 전세금 돌리도라고. 이게 엄청 임차인한테는요, 정말로 이게 임차인한테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게 셀 것 같습니까?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갖춘다. 이게 채권이거든요. 임대차 계약 채권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그냥 채권 계약이에요. 근데 전세권 설정한다는 게 물권 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권하고 채권 충돌하면요, 물권 우선주의래요. 물권이 이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세지 않아? 아니에요. 대항력을 갖춰가지고요, 확정일자를 받은 게 더 세다는 거죠. 나아가서 여기 보면 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임차인의 주된 사용 목적물은 대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한다 이거지. 근데 부수적으로 대지 여기에 대해서도 포함돼 버린다. 이게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적에는,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권이다. 아파트 말고,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면 이렇게 이제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했다 이거죠. 그러면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 안 했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토지 건물이 전부 다 경매가 되었을 경우는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는 안 미치니까 토지 경매 들어가면 전세권자는 손을 못 대요. 왜? 전세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일자는 뭐다 채권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의 제2항에 나와 있다니까요. 대지 가격 포함한데 포함. 그러니까 그만큼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종현이 임대차 계약에서 전입신고할래? 아니면 전세권 설정할래? 그럼 저는 전입신고합니다. 네, 저 전입신고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출래요. 왜냐면 그만큼 그 바운더리 넓어지니까 자기가 배당받아갈 금액이.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지요. 그럼 또 이제 또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더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보니까 지금 경매 나오는 물건 중에서 보면 말이죠. 가격 시점이 시절이 좋을 적에 평가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그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은 고가로 평가됐어.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이게 특히 요즘 같은 게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요. 매매 가격을 정말로 똑손나게 조사 분석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21 타경이고요. 울산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이것도 경매 진행 중일 겁니다. 여기 있네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도 쭉 보시니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5월 18일 내일이네요. 그죠? 내일 해가지고 30% 저감된 금액을 해가지고 30% 저감된 금액이네요. 여기 이제 8,300만 원인데 그래서 30% 깎아가지고 그럼 내일 이제 5,81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전용 면적이 18.07평 해가지고요. 23평형인데 매매 금액이 8천만 원에서 말이죠. 8,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300만 원은 거의 비슷하다네.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야, 근데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5,800 같으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 이것도 쉽사리 도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 보증금액이 얼마야?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1차적인 취득원가는 8천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8천만 원이다. 경매비용은 300 같으면 8,300 써야 돼. 8,300.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300만 원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봐가지고 매매 금액이 8천에서 8,200 들어가잖아요. 매매 금액이. 근데 이 8,300이다. 여기 8,300만 원에 낙찰 받고 또 여기다 뭐 봐가지고 세금 납부하게 되면 차라리 이건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보면은 이모 씨가 있는데 이번에 본전세금이 8천만 원이네요. 여기 항상 소멸 기준 권리가 2018년 6월 27일이잖아요. 그죠? 건전한권 나와 있네요. 경매정보지에서 다 이렇게 아주 여기 알차게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 전입 날짜 업무가 빠르잖아요. 2017년 11월 30일이니까 이게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인데 배당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화면 좀 조정해 드릴게요. 배당 종기일이 언제냐 보니까 2022년 5월 19일이지 않습니까? 5월 19일인데 이분이 2020년 어지간히 빨리도 저 경매 신청, 저 배당 요구를 하였다, 그죠? 어지간히 빨리도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좀 아마 경매 정보지를 딱 보시는 순간에 뭔가 좀 이상한 거를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강제경매 신청회가 2021년 12월 14일 날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이분이에요. 근데 경매가 되기도 전에 2020년도 3월 19일 저도 이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지 하여튼 봐가지고 뭐 배당 요구를 이 날짜 근데 이게 뭐 경매 정보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번 뒤져봐도 2020년 3월 19일자 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보니까 이게 우리 울주군 이거 무슨 검거 같은데 여기서 경매 신청했다 경매 취하를 했는데 이때 아마 이분이 또 배당 신청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일단 배당 신청 하였는데 전세금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매 금액이 8천에서 8,200 정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게 요즘 특히 이제 물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 고르실 적에는요 특히 매매 가격하고 최저 가격 이거 정말로 잘 아마 조사 분석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잠깐만요. 이게 또 있고, 잠깐만요. 이건 기존에 낙찰된 사례인데요. 낙찰된 사례인데 이게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도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니까 특히 이제는 이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좀 경매 이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뭐 유치권이다, 법정 시장권이다 그런 물건은 이제 건드리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가 이제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무슨 뭐 지분 경매다 말이지. 그런 거 건드리는 사람 없어요, 봐가지고.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또 공동 투자한다 해가지고 말이지. 가가지고 말이지. 그냥, 응? 자기 숟가락 얹어놓고, 그것도 상당히 저는 안 좋은 거라 봐요. 공투 있지 않습니까? 펀딩, 공투, 그게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철천지 왼수가 됩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두 분 다시는 공동 투자 안 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이게 원래 경매는 외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간혹가다 카페나 이런 모임에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교류를 할지는 언정 본인이 입찰 들어갈 물건에 대해서는 까발려가지고 이야기 안 하죠. 그거 왜 합니까? 어쨌든 오늘 그 카페 회원분들 오셨다 그러면 각자 어떻게 보면 각자 다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사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만큼 참 낙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덤벙덤벙 거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려면 말이지 지분 경매를 하니 유치권을 하니 법정 지상권을 하니 말 같은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많다니까. 엄청 많다니까요. 예? 제가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임차인 박모호 씨가 있는데요. 보증금액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 그러면 이 소멸 기준 권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 기본이니까. 2018년 6월 5일 날 건전한권 이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이분은 2017년도 6월 29일 날 전입 신청했으니까 이야 빨라. 요 날짜보다 이 전입 날짜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시다니까. 깝깝해 죽겠어 봐가지고. 어쨌든 대항력이 있다 이거지. 대항력인데 업무에 배당은 없네요. 밑에 보니까 이 박모우 씨라는 양반이 2019년 8월 20일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하였으나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그럼 2019년 배당 종기일이 11월 1일이니까 그 이전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때 이 배당 신청한 것은 이게 타당했다는 거죠. 근데 2019년 10월 22일, 10월 21일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만 취소하네요. 환장해버립니다. 배당 요구만 취소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이게 배당 처리하는 겁니다. 권리 신고만 이게 원래 임차인들은요 법원에 비치된 그 양식이 오니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양반 막 배당 요구만 했다가 이게 난 이건 안 하겠다. 그럼 난 권리 신고는 살려놓겠다 이게. 이게 우리가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 이건 또 차이가 있어요. 권리 신고는 뭐냐 이게. 나 이 집에 경매 진행 중인데 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요. 왜 이 사람이 권리 신고하냐니까 이 자기네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요 간섭하려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려고 그죠? 근데 배당 요구는 뭐냐 이거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나의 전세 보증금액이 얼마인데 확정일자는 언제고 전입 날짜는 언제고 보증금액이 얼마요? 따라서 내 배당 요구 하는 거요. 그럼 내 배당해줘 이런 어서표시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아주 얄밉게도 말이죠. 8월 20일 날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10월 21일 날 한 두어 달 후에 난 배당 요구는 안 할 거요. 배당 철회를 버렸습니다. 자, 요 날짜 기억하십시오. 이게 2019년 10월 21일이죠. 2019년 10월 21일이잖아요. 요 날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9년 10월 21일 날 배당 철회하면 이 사람은요 2억 2천만 원 이 전세 보증금액은 누구한테 반환받는다? 낙찰자한테 반환받는다. 낙찰자한테 내가 2억 2천만 원 다 받았다. 그런 어서표시예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올라갑니다. 2019년 10월 21일 날 어쨌든 배당 요구는 이제 배당 요구는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배당 요구 철회했다는 것은 경매 절차상에서 배당 안 받겠다는 겁니다. 2019년 10월 21일이죠. 이분은 최모 씨는 언제 입찰 들어갔습니까? 2020년 7월 13일 날 들어갔습니다. 김모 씨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2020년 11월 23일. 서모 씨는 2021년 4월 12일 날. 그죠?
이 날짜 2019년 10월 21일이잖아요. 10월 21일.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20년 그 다음에 7월 달 같으면요. 건 9개월 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2019년 10월 21일 해가지고요. 이것도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자 이거죠.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2019년 10월 21일 어디 갔나 보니까 나와 있네. 보세요.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라고 눈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이게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이잖아요. 문건 내역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임차인 이 사람은 위에 또 나와 있네요. 잠깐만 여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열받아요. 봐가지고 이게 제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참 안타깝다 이거죠. 안타깝다. 보시면은 임차인이 이 사람이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2019년 8월 20일 날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언제입니까? 또 2019년 10월 21일 날 임차인 박모 씨 해가지고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배당요구, 이것도 배당요구 종기 이전이라. 근데, 이 날짜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 9개월인가 10개월 후에 기일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뭐 어떤 건 모르는 그냥 후딱 들어와서 낙찰을 받는 거야, 뭐가지고. 눈이 악세사리인지 말이지, 그냥, 제가 맨날 못된 이야기 하잖아요. 눈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근데 봐가지고 후딱 낙찰 받고 나서 양반 보니까 2억 2천만 원 낙찰자 본인이 입찰한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뭔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허가 결정이 나버렸네. 이게 불허가, 요 보니까, 불허가 2020년 7월 13일인데, 불허가 난 게 계략적으로, 낙찰자가 징징거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인데, 2020년 7월 13일, 이게 나와있네요. 낙찰자가 엄청 징징거렸네, 봐가지고. 우리는요, 왜 경매인이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면서 왜 우리 법원 가가지고 징징거립니까? 아쉬운 소리 왜 합니까? 머릿속에 던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아쉬운 소리 하는 거지. 그죠? 머릿속에 뭐만 들었다? 우동사리만 들었지. 맞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2020년 7월 20일 최고가 매수인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 신청, 이의 진술서 제출. 우리가 이런 짓거리 하려고 이제 경매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어쨌든 봐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살려줘 봐봐 해가지고 불허가 결정 난 것. 만약에 불허가 안 나고 허가 결정 나면 이 양반은요, 뭐 금액 큰 금액은 아니죠. 그죠? 1618만 4천원 떡 사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또 누가 1억 6,500만 원 써버렸어요. 그럼 좋습니다. 1억 6,500만 원 썼다 이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2억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3억 8,500만 원이 전체적인 1차적인 취득원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 1차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2억 8,900만 원입니다. 그죠? 2억 8,900만 원. 그 3억도 안 되는 아파트를 3억 8,500만 원 주고 산다?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대금 납부 못 하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1억 5,700에다가 또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억 5,700에다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억 7,700만 원이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 2억 8,900만 원, 3억도 안 되는 것에서 3억 7천, 이게 말이 안 따라 또 대금 납부 못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양반은 1억 100인데, 저 1억이라고 하면요. 2억 2천, 3억 2천만 원이 돼버리네. 이 3억도 안 되는 것도 3억, 이게 또 대금 납부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뭐가지고, 지나가는 가격이 말이지, 이 물건에 채무자한테 그냥 돈을 촥촥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누가 보니까 광모 씨라는 분이 6,880만 원 하니까 2억 2천만 원에다가 6,880만 원 하게 되면요. 2억 8,880만 원이 전체적인 취득원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얼마더라 보니까 2억 8,900만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한데, 보시게 되면요, 요런 것도 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이게 보시는, 거의 이제 1차, 이 본건의 1차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냐면요, 이분이 대금 납부하는 것이 언제나 2022년 3월 23일입니다. 근데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이 언제나, 요걸 항상 우리는 딱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가격 시점이 언제나 2019년 8월 12일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는 게 감정인이 이 날짜 현장 나가가지고 이 물건에 대한 감정 가격을, 물건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더라 보니까 이게 2억 8,900만 원입니다. 예. 이 날짜를 기준해서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2억 8,900만 원이더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6,880원이니까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고 2억 2천만 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억 9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2억 8,900만 원, 2억 9천 원이나. 근데 문제는 뭐다? 이 가격은 뭐다? 2019년도 8월 달 기준인데, 이분은 대금 납부 언제 했습니까? 2022년도 된 거죠. 그럼 2019년이니까 2020년, 2021년.
2년 6개월 전에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도 이분은 이때 2억 9천만 원의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아마도 이 물건의 매매 금액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미친의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친의 장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지분경매가 아니고요. 이렇듯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조차도 이거 그거조차 뭔지도 모르는 거야 봐가지고 그거 뭔지 모르는 거야 봐가지고 그죠? 또 봐가지고 전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려면 유료 정보지를 보십시오. 물론 무료 정보지든지 정보 내용이 좀 그렇게 뭐 허술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돈 내면 돈 낸 값을 합니다 분명히. 예? 이 무료 정보지 봐가지고 그냥 입찰 들어갔다가 이게 정보지 내용이 만약에 허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경매 투자 실패하게 되면요 그때 뭐 그 정보지를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실 겁니까? 해보세요. 봐가지고 뭐 보나마나 기각결정 나버리지 뭐. 그래서 유료로 해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그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그리고 이제 언제입니까? 5월 19일 날이네. 5월 19일 날에는 최우선 변제 이게 이제 방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담보 잡히면은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주택이 어디요? 이거 외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when과 where만 여기에서 when과 where가 나와요. when은 뭐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 언제 잡았어? 몇 년도? 이게 when이잖아요. 그죠? where 어디요? 서울이요? 부산이요? 강원도 춘천이요? 이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방 공제 금액이 왔다리 갔다는 이게 소액 보증금은 방 공제 금액이다. 예. 근데 예를 들어 방 3칸이다 그러면요. 조금 세게 하는 데는 방 3칸 다 공제해버리고 아니면 또 방 1칸 봐주고 방 2칸만 공제해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월 19일 날 83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